자, 그러면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선 우리는 지문의 유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철학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데카르트라는 사람 이름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주장형 지문이라는 것을 잡고 너무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너무 자세하게 읽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큼직큼직하게 러프하게 독해를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근대라는 시점을 주고 있습니다. 철학적 근대는 철학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철학적 근대라는 시점을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근대라는 단어도 항상 여러분들 수식을 받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점을 찍어서 독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감성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성적 자아를 정초한 데카르트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 감성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사실은 여기 뒤에를 읽지 않아도 이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감성이 아니래요. 아, 그럼 이성이겠구나 하고서 보면 이 이성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잘 머릿속에 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카르트에서 출발을 했고 또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의 세계까지도 선험적 이성의 현 상태로 규정한 독일 관념론에 이르러서 완결되었다. 데카르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독일 관념론에서 완결이 되는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성을 중심으로 한 흐름이 계속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출발과 끝이 이성이긴 한데 근데 그런 시작과 끝만 보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쭉 가서 그럼 이렇게 이성으로만 이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는 이성의 독주에 맞서서 감성에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다양한 사조들 역시 의미한 반대 노선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다양한이라는 단어도 우리 피셋 단어이죠. 그래서 여기도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화하면 안 된다. 이성의 독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감성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노선들이 존재했었다. 자, 그렇다면 철학적 근대는 어떠한 곡절을 거쳤기에 그러한 기결에 이르렀을까? 그 기결이라는 건 뭐죠? 이성으로 끝난 거죠. 다양한 사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성으로 끝을 맺는 기결을 맞게 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단선화된 게 아니라 감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조가 있기는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여기에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근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철학.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철학 중에서도 근대라는 시점을 지금 명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대 철학의 지금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락에서부터 정확하게 잡고 가야지만 뒤에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사람들과 연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비교를 해주는 포인트에서 확실하게 범주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바로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사상 운동이래요. 독일 관념론에 아까 우리가 독일 관념론 봤죠? 다시 한번 나왔어요. 독일 관념론으로 명명된 이 미학적 텍스트는 흥미를 끌 수밖에 없다. 우리한테는 흥미를 끌어주진 않지만 얘가 흥미를 끈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부분에 힘줘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독일 관념론이라는 것은 이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겠죠. 즉 감성과 관련된 거.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성지상주의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독일 관념론인데 오히려 사뭇 다른 입장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는 순간 이미 어떤 키워드 예측?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텍스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으로 갈 때 예측 혹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락으로 패스해서 뭔가 넘겨주는 느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릴레이 하듯이 그죠? 바톤 넘기는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 단락으로 넘길 때,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과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겠구나. 감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고 그 단락으로 들어가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새로운 단락처럼 읽는 거는 굉장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시즌이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더 쫓기고 빨리 풀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지문을 너무 대강대강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톤도 넘겨주지 않고 혼자 질주하는 거예요, 네 바퀴를. 그죠? 그래서 한 단락을 읽고 나서는 포인트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락을 넘겨주고, 두 번째 단락 볼 때는 첫 단락과 같이 본다는 느낌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은 없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면서 계속 유기적인 연결, 단락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떻게 독해를 하게 되냐면 그냥 다다다다다다 읽어요. 첫 번째 달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 선택지로 그냥 확 들어갔을 때 뭐지? 이렇게 돼요. 본 글자만 기억난다고요. 잔상으로. 아무것도 임팩트 있게 정리된 건 없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논리 퀴즈를 빼고 한 20문제 정도 풀었을 때 몇 분이 되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잘하는 친구들도 50분 맞추고 해요. 50분 정도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50분에서 줄이면 더 땡큐죠. 어쨌든 우리가 물론 그 뒤에도 20문을 풀어야 되지만 앞에 20문제는 우리가 몰입하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도를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내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뒤에 부분은 저절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이 지문을 설명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정리를 해서 모의고사를 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니까 강령, 아까 지금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강령이 흥미로운 텍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러의 정치 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대요. 이것도 어쨌든 감성이겠죠. 감성이라는 범주 안에 넣어지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직접 인용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정치 미학이니까 충분한 미적 차원의 문화를 소망한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몽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있대요. 그래서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계속해주고 있죠. 그리고 계몽에만 경도되어서 조화를 파괴했다. 반면 하면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근대와 고대. 그렇죠? 근대와 고대 그리스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될 수 있는 범주가 되는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대요. 우리가 계몽주의에 경도된 나머지 조화가 파괴됐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대요. 그들은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미분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계몽, 이성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조화, 유기적인 어떤 조화 자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의 철학, 근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 선행 조건이다. 조건, 항상 피젯이 선호하는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감성적 충동과 이성적 충동을 와해시키는 유희 충동의 개발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 자,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반복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미적 차원, 그렇죠? 그리고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 미적 차원의 문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성과 이성의 조화, 감성적 충동과 이성적 충동의 화해.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화해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분리되지 않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해주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강령의 저자는 했으니까 이러한 하면서 계속 그 전 단락에서 강조했던 키워드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러한 정치 미학적 노선을 발전시켜서 이게 바로 감성과 이성의 미분리, 그 다음에 또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겠죠. 그래서 신화학이라는 모델을 제안한대요. 그러면 이 신화학이라는 모델은 이 감성적 충동과 이성적 충동을 화해시키고 그 다음에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과 같은 속성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상은 계몽을 완전 무효하는 신학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화해이다. 또 나와요. 그렇죠? 신학을 통해서 참된 모습으로 변형된 계몽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신학이라는 미적 차원의 문화를 참된 현실 정치의 선행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구성한다. 이 문장 독해 잘해줘야 되겠죠?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만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더 센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성과 감성의 화해가 다시 한번 나왔고 미적 차원의 문화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우 지겨워. 이게 답 있는 선택지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미적 절대주의로까지 극단하는 노선에서 자, 요것도 중요해요. 즉 여태까지 봤던 그 내용이 미적 절대주의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요 단어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죠. 이런 독일 관념론은 근대 초기보다도 훨씬 강화된 이성 지상주의로 전환된대요. 바뀐대요. 이성과 감성의 화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서 감성이 아닌 이성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 했더니 결국 고대에 대한 삶의 양식을 다시 한번 재평가한 거예요. 앞에서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잖아요.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미분리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공동체와. 그런데 고대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것도 있었다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재평가와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야. 미분리하면 안 돼. 분리해야 되고 이성을 중심으로 해야 돼. 라고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근저에는 세계 전체 과정이 자유로운 이성의 자기 실현 과정에 속한다는 형이상학이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선험적 이성이 현상계에서 실현되는 거대한 과정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이 지배하는 신화적 세계가 지향되고, 그러니까 사실 감성이라는 단어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겠지만 이 신화적 세계도 여기랑 연결되는 속성과 같이 나열될 수 있는 신화적 세계가 그런 키워드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이 지배하는 시민사회와 국가체제가 출현하는 것은 정당하고도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성 아니야, 이성이야 이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나와요. 신화와 같은 미적 차원. 미적 차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감성이라는 단어의 속성과 연결지어서. 초기에만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이성의 발전을 통해서 도달한 시대에서는 이제는 미적 이상향을 꿈꾸는 것을 계몽으로 보면 안 된다. 오히려 이성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잡는다고 하면 반복되는 것. 반복이 곧 의도적인 강조이고 그것이 곧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적 차원의 문화, 그 다음에 신화학을 통한 어떤 그게 해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화학이라는 미적 차원의 문화의 건설, 그 다음에 또 감성과 이성의 조화, 미분리, 화해 이런 것들, 미적 절대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봤었던 다양한 흐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그런 흐름 가운데 필자가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선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이 되는 선택지는 어렵지 않으셨죠? 네, 너무 쉬웠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성주의에 대해서 그 반대 노선,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을 화해시키려는 그러한 노선이 도전하긴 했지만 도전의 근거로 제기된 현상, 그게 바로 고대 그리스였죠. 그것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더 강화된 이성 지상주의가 등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반대 노선이 도전했고 그 도전의 근거로 제시된 현상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환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강화된 이성주의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2번 선택지가 편하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연습했던 글 전체의 흐름, 그래서 구조적인 파악을 잘 하신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피셋이라면 그 반대 노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훨씬 더 피셋에 가까운 선택지가 되니까 그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지문도 문제에서 보시면 주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장형 지문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심화 강의 때는 좀 설명형이나 이론 발전 전개형이나 다양한 것들을 뽑아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비교적 쉬운 주장형 지문들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장형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독해를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도 힘을 빼면서 독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힘 빼서 읽게 되면 내가 어쨌든 읽을 수는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축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90번에서 지금 역사학에서의 설명은 이라고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역사학에서의 설명과 관련된 글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이 뭐뭐 하여야 한다 라는 당위와 관련된 문장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필자의 생각과 주장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하지만 주장형이고 필자의 생각과 당위와 그 다음에 뭔가 뭐뭐 하여야 한다 굉장히 센 표현이잖아요. 중요한 문장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조금은 정확하게 독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역사학에서의 설명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건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문제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야. 뭔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임을 역사적 설명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상이라는 것은 일반 법칙에 기반을 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상이다. 그래서 일반 법칙에 기반을 두는 그런 예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이 견해가 옳다면 역사가들이 이 역사 사건을 실제로 설명하면서도 일반 법칙을 의존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어쨌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상될 수 있었던 사건임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예상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 법칙에 기반을 두는 합리적인 예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법칙에 기반을 두기는 하는데 일반 법칙에 의존한다 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역사학에서의 설명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역사학의 설명에서 때로는 설명의 배후에 놓여있는 보편 가설들이 꽤 명시적으로 진술되기도 하지만 일반적 규칙성이 명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상이라는 것은 일반 법칙에 기반을 두는 합리적인 예상이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보편 가설들이나 아니면 그 설명에 전제된 일반적인 규칙성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진술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첫째, 둘째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가설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니까 당연한 것이야 라고 간주하니까 굳이 명시화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경험적 증거라는 단어 또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둘째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험적 증거에 맞도록 명시하면서 정확하게 정식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시적으로 정식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시해 주는 게 두 번째 단락의 포인트인데 그 이후가 이제 예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장형 지문이니까 여기 부분은 그냥 다다다다다 가주면서 둘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주면서 이 부분을 읽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편 가설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설에 의존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보편 가설에 의존은 해야 되는데 의존하고 있는데 그 가설을 잘 입증된 일반 법칙의 형태로 진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가설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일반 법칙으로 정식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설명에 암암리에 가정되어 있는 가설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뿐이지 명시화되는 거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설명 유형은 통계적 성격을 지닌 현상을 포괄한다. 그래서 확률 가설만 가정하기 때문에 배후에 놓여있는 일반 법칙을 묻는 것은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배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가설만 가정하면 되지 뭐하러 일반 법칙을 묻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역사학에서 제시되는 어떤 설명이에요. 어떤 설명은 확률 가설의 토대를 두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이런 주장은 다른 경험과학의 분야에서 제시되는 여러 설명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면 사실 이 문장을 굉장히 강조해 준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하면 제가 예시를 딱 보지 말고 전문장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화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끝났고 강조하는 내용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냥 돌아가서 이 문장을 차라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게 예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를 통해서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역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분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비교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된대요. 경험 과학의 분야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 과학과 지금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매력적인 부분, 피셋이라도 선주화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예측하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에서 제시되는 많은 설명도 이런 식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험과학에 분석되는 여러 설명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역사학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 일반 법칙이라고 명시하는 거 되게 어렵다. 만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식을 했을 경우 초기 접근과 확률 가설을 진술해 주면서 결국 확률 가설에 비추어 볼 때 초기 조건에 의해서 설명해야 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근데 사실은 오늘 그러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문장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역사학에서의 설명이 어떤 것으로 이해되든지 초기 조건과 특히 보편 가설은 되게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으며 어떤 것에 의해서 보충되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사실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가설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일반 법칙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배후에 놓여있는 일반 법칙을 드러내놓고 명시화하고 정식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해서 보충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이 이 글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잡는다고 하면 이걸 중심으로 가지고 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편 가설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편적인 가설 그 다음에 그것을 일반적인 어떤 진술로서 정식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주장과 관련된 키워드를 메모라이징 하시되 이 글이 역사학에서의 설명과 관련된 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또 선지화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키워드가 바로 경험과학이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가 주시면 훨씬 더 피셋에 맞는 방향으로 독해를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답이 되는 선택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보편 가설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다른 경험 과학에서의 설명과 다르다.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경험 과학에서도 유사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답이 되는 선택지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혹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저랑 선생님이랑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속상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는 완벽하게 독해를 할 수는 없어요. 저라고 또 완벽할까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완벽하게 독해를 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친구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잘하는 사람들도 삐끗하는데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 중에서 겪게 되는 이런 시행착오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과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 자신을 위축하게 만들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아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느 포인트를 내가 쌤과 하는 그 방향 중에서 요거 하나만은 좀 쫓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요거 하나는 내가 잡고 싶다. 라는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합격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들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선생님의 여러 가지 독해 원리들 중에서 제일 탐나는 하나만 제대로 체화해도 합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원리들을 알려드리지만 그 원리를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매력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잘 체화해서 시험장에서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의 잔소리와 함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